자, 오늘은 우리가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이 작품은 사실상 이제 뭐 1학년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내신선상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사실 우리 박지원이라는 이 작가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걸 처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박지원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조선 후기를 살았던 실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학자가 뭐냐면 실학을 공부했던 학자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과연 이 실학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 그치? 자, 여러분 실학은요.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실용적인 학문. 자, 그러면 실용적 학문이라는 거는 이용후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용후생.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백성이 먹고 살만해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실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좀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덕을 지키는 거, 덕을 지키는 거, 뭐 유교적인 덕목을 지키는 거 다 좋은데 일단은 먹고 살만 해야지 그런 걸 지키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실학의 주된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실학은요, 실용적으로 살자인 건데 어떻게 실용적으로 살 거냐? 중농학파가 있고요. 자, 농사를 중시여긴다는 거야. 중상학파가 있었어요. 중상의 상은 이제 상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박지원이라는 이 작가는 중상업파 쪽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용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당시에 잘 나가던 청나라, 즉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라는 흐름이 좀 많았어요. 이런 애들이 북학파를 형성하기도 해요. 즉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배우는 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에게 병자호란을 통해서 엄청난 패배감을 맛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게 있다면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게 이제 북학파의 주된 논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박지원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다라는 걸 친구들이 알고 가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박지원이 북학파로서 이제 청나라를 견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 그 중에서도 열하 지방을 갔거든요. 열하 지방을 가서 쓴 어떤 기록문이 열하일기라는 기록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실학에 반대되는 흐름이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많이 들어봤죠? 조선 전기의 성리학은 유교적인 어떤 덕목을 중시하고요. 뭔가 지켜야 될 것들을 나열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관념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념적이고 유교적 덕목을 중시하는 뭔가 이런 학문으로서의 성리학과는 좀 대치되는 선상에 있는 게 실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박지원은 이러한 성리학, 조선 전기를 주름잡았던 주요 학문이죠. 이 성리학이 조선의 뼈대예요. 따라서 이러한 성리학을 했던 그 당시에 기존 양반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거야. 박지원은. 왜냐면 이런 쓸데없는 걸 왜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의 소설이나 수필에는 양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실용적인 걸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거 뭐냐면 여러분 이 작품은 교술갈래요. 교술갈래는 우리가 두 글자로 수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옛날 수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고전 수필이라고 합니다. 고전 수필. 여러분 수필은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갈래예요. 경험을 통해 나의 어떤 깨달음을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기하는 갈래. 이런 깨달음은 어떤 내적인 반응이겠죠. 어떤 감정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박전에 통곡할 만한 자리는 기행수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행문. 즉 어딘가를 여행 다녀와서 쓴 글이다라는 거죠. 기행문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자, 여정, 내가 어딜 갔는지, 그다음 견문, 내가 보고 들은 거, 그다음 마지막 감상,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돼서 우리도 지금 읽어보면서 이러한 세 가지의 요소는 한번 쌤이 초록색 형광펜으로 쳐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글을 들어가 봅시다. 자, 7월 초 8일 갑신일. 되게 일기같이 시작하죠. 맑다. 날씨도 나와 있어.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조반을 먹었다. 10여리를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나가니 태복이란 놈이 갑자기라고 해서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여정이 등장했죠.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갔고 무엇을 했고라고 기행문의 요소가 나왔어요. 자, 그때 태복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국궁이라는 거 이제 인사하는 거야. 절하는 거. 말머리를 쫓아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말을 했대요. 백탑이 현신하였기에 이에 아레나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 이게 한자로 나와서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얘를 한글로 풀어보자면 백탑, 여러분 탑이 타워 말하는 거야. 타워. 백탑이 현신 여러분 몸 신자에 나타날 현자야. 즉 자기의 몸을 나타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탑이 몸을 나타냈다. 여러분 되게 표현이 어색하지 않아? 우리 뭔가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서울 쪽을 가다 보면 롯데타워가 보이죠. 그 고등어처럼 엄청 큰 타워 있잖아. 그 롯데타워를 보고 롯데타워가 보여라고 말하지. 롯데타워가 나에게 몸을 드러냈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말은 즉 쉽게 말하면 내 눈에 뭐 롯데타워를 본다 이런 말인 거지. 우리가 백탑을 보았다. 이 말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 잘 봐. 자, 백탑이라고 목적어를 주어로 빼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여진 거죠. 그래서 얘를 뺀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한 목적어인 객체를 주체로 바꿨다. 이게 주체잖아요. 주어니까. 그리고 목적어는 객체거든요. 그래서 객체를 주체로 바꿨다. 이런 거 우리가 주객전도된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밑줄을 쫙 치고 다음과 같은 표현이 쓰인 것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5개 문장 주고 주객전도 있냐 없냐 물어볼 때도 되게 많아요. 자, 태복은 정진사의 마두이다. 마두는 이제 말을 끄는 어떤 하인을 말하는 거죠.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 몰아 수십步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안광이 어지러지라더니 호련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내리락한다. 이제야 깨달았대요. 자, 깨달았대. 감상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뭘 깨달았을까?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한마디로 박지원이 이제 백탑을 보고 넓은 벌판으로 지금 온 거야. 넓은 벌판을 왔더니 안광, 눈앞이 어지러지라면서 뭔가 약간 띵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 사람이 매우 미미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 여기가 도치법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무엇을 깨달았다 이게 맞는데 깨달았다 무엇을이라고 도치법을 하고 있죠. 도치법을 쓴 이유는 강조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이 사람이 뭘 느꼈냐면 대자연의 경관 앞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은 거야. 인간의 어떤 미미한 존재, 미미함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작은 존재구나를 깨달았대.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보지 않아?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도 뭐 호주 갔다 와서 호주의 자연 경관을 보고 나서 진짜 인간은 작은 존재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혹은 뭐 알프스 같은 데 가면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느낀대요. 그리고 아바타 있죠, 여러분. 아바타 2가 근래 개봉했었잖아. 근데 아바타 1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막 완전 자연 경관을 많이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인간 되게 미미한 존재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같은 맥락인 거죠. 자,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더니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제목의 의미인 거죠.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그랬더니 정진사라는 사람이 물어봤어. 천진가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 벼랑간 통곡할 거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한마디로 지금 이게 엄청 좋은 곳, 탁 트인 곳에 와서 박지원은 여기는 참 울기 좋은 곳이구나 라고 참신한 발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쉽게 하는 생각이 아닌 거잖아. 그랬더니 정진사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뭔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해서 통념이라고 하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운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하고 묻기에 나는 박지원이죠. 그렇긴 하나 글쎄 천고의 용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이 많이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했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이라는 건 여러분 7가지 감정이에요. 인간에게는 7가지의 감정이 있다라는 걸 칠정이라고 말하는데 그중에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라고 알고 있대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해요. 보편적인 생각.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다. 이건 이제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이 사람은 모든 감정이 다 울음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그 감정이 뭔가 봤더니 기쁨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요, 그다음 사랑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칠정에 속한다라는 거야.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서리법이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웃음이나 울음이나. 자, 한마디로 작가는 지극한 감정이 있으면은 울음이 터져나온다라는 거야. 뭐가 됐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나온다라는 거죠.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슬플 때 운다라고 통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울음을 한다는 거지. 이건 이제 거짓 울음인 거죠. 그러니까 슬퍼야 눈물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슬픈 상황에서는 억지로 울기까지 한다는 거야.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져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나 터져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한나라 때 가인은,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통곡의 진정한 울음의 사례인 거죠. 자, 예시를 가져왔어. 이거는 이제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한나라 가이의 고사예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의 궁실인 선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서리법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한나라의 가이가 지금 당시 나라의 상황이 안 좋았던 거예요. 즉 조정이 불안정했던 거야. 그래서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대. 왜? 상소문을 올리고 통곡을 했다는 거야. 나라 상황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울음은 진정한 울음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했더니 정진사가 또 한 번 물어봐.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한마디로 얘도 이해했어. 그래 울 수 있겠다. 나 또한 그대를 조차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실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라고 또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랬더니 나는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보래요.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7가지 감정 중에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갓난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꽉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2번 다시 없을 테니 당연히 즐거워서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꽉 찬 듯이 행동한단 말이야.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간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누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어. 뭐냐면 갓난아이의 울음은 슬픔 때문이다라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근데 글쓴이 뭐라 생각하냐면 기뻐서 운다라고 보는 거야. 글쓴이의 생각은 갓난아이는 기뻐서 우는 거다.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났던 사람들이 막 나를 보고 웃는 거야. 반겨주니까. 이는 갓난아이의 본 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는 뭐예요? 슬퍼서 우는 거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는 거야.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렸던 정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영감법이죠. 한마디로 좋아서 우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단 본받는다면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서도 울만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요동벌판에 있어요. 중국의 요동벌판. 근데 꼭 요동벌판이 아니어도 조선에 있는 금강산 그리고 황해도의 장현의 모래사장 이런 곳도 통곡하기에 좋은 자리라는 거야. 이런 것도 충분히 울만한 자리라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땅이다. 그치? 자, 지금 요동들판. 그쵸? 여러분 지금 현재 화자의 위치는 요동들판이야. 청나라예요. 자, 여기는 청나라 열하지방 중의 들판입니다. 산해관까지 1200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이 하늘 끝과 땅 끝이 마치 악교로 붙인 듯 지규법이죠. 실로 꿰맨 듯 또 지규법이네요.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볼 장소가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지금 요동전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비유적 표현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라고 해서 다시 약간 일기처럼 돌았네. 말을 달려 고려총 아미장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주부 조달동 병군 박래원 정진사 겸인 2학년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또 여정 나오고 있죠. 그쵸? 자, 번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10배쯤 되니 따로 요동 여행들을 써놓았다라고 해서 백탑을 구경했다라는 것도 나오죠. 자, 이러면 이런 게 견문이죠. 내가 뭘 보고 뭘 들었는지. 그 제주의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이거 내가 느낀 거죠. 가히 요동벌판과 맞먹을 만하다라고 해서 감상도 나오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 아, 이렇게 글이 끝나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이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이게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박지원이 실학자로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갓난아이라는 거는 이들을 말하는 거야. 박지원과 같은 사람들. 근데 얘네가 어머니의 태중은 약간 좁고 캄캄한 곳이야. 조선 땅. 성리학이 판치던 조선 땅. 근데 여기서 넓은 곳으로 빠져나왔어. 이 넓은 곳이 바로 요동벌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감상을 비유적으로 아이에게 비유해서 표현했을 거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여기가 실학자로서의 사고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조선 땅은 박지원 같은 실학자에게 있어서는 너무 폐쇄적이고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동벌판에 나와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탁 트인 느낌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뭐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 여기 한번 다시 볼까? 자, 중간 부분부터 여러분 정진사와 박지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즉, 이 작품은요. 정진사의 물음과 박지원의 대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이걸 우리가 문답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음과 대답의 구조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작품 여러분 수필인데 총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작품은 기승전결의 4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쌤한테 질문을 꼭 해야겠죠.